지난 이야기, 바스티유 감옥에서 만난 크루와 엑실리. 크루아는 그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뀐다. 엑실리는 독극물 전문가였다. 실력 또한 출중해 스웨덴 여왕의 총애를 받은 실력자였다. 크루아는 그런 그에게 들키지 않는 독의 제조법을 배운다. 석방 후 크루아는 본격적으로 독 개발에 착수했다. 연인 마들렌은 옆에서 그의 실험을 도왔다. 자선병원에서 봉사하는 척하며 몰래 환자들에게 독을 투여했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았다. 마침내 들키지 않는 독이 완성되었다. 그들은 이 독을 본인들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다. 첫 대상은 그녀의 아버지. 그는 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한다. 그 다음 대상은 그녀의 두 남동생. 형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가져갔다는 이유로 살해당한다. 이들의 범행은 평생 들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크루아가 돌연 사망함으로써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만다.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그녀를 체포하는데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마들렌은 치밀했고 경찰 당국은 끈질겼죠. 그녀를 체포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 사법경찰의 아버지 프랑수와 데그레즈였어요. 그는 마들렌을 어느 수도원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곳의 신부로 변장하여 찾아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가 외모로 그녀를 꼬셔서 수도원 밖으로 끌어내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저 시대의 미남 기준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듯하죠. 파리로 압송된 마들렌은 곧장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정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이용만 당했으며 모든 책임은 크루아에게 있다고요. 정말 영악하지 않나요? 마들렌은 크루아가 남긴 증거들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죠. 그러니 그 증거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방어한 겁니다. 어차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가 이미 죽었으니까요. 경찰로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렇게 그녀가 또다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나 싶은 순간 뜻밖의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나의 고백이라는 회고록이었어요. 그녀가 크루아의 사후 자필로 작성한 회고록이었죠. 회고록에는 그녀가 그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데스노트처럼 독살에 성공했거나 실패한 명단과 본인의 불륜 상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가 누구인지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걸 데그레즈가 마들렌을 체포할 당시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크루아와 주고받은 편지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으면서도 또 곤란해질 짓을 하다니. 지금까지 누구보다 영악하게 군 마들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행동입니다. 실제로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찰 측이 회고록을 들이밀자 마들렌은 그 글을 쓸 당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죠. 아무튼 그녀의 주장과는 별개로 회고록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본인에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마들렌은 감옥에서 수차례 자결을 시도해요.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렸고 그녀의 하인과 전 애인 등 주변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그렇게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죠. 마들렌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더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주요 고객 명단이었죠. 경찰 당국은 분명 이 독이 어디론가 유통되었고 유통을 도운 인물은 따로 있으며 이미 수많은 범죄에 활용되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마들렌 게이트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신학자 아베 에덴 피로가 파견되었죠. 사법사건에 무슨 신학자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신학자는 지금의 신학자와 결이 달랐습니다. 한창 마녀 사냥을 벌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웬만한 신학자들은 고문에 능했죠. 피로도 그녀를 침문하기 위해 물고문을 자행해요. 정말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몸은 단단히 고정되고 입에는 깔때기가 물려졌으며 코는 집게로 막혔죠. 그리고는 장장 4시간 동안 무려 9리터나 되는 물을 강제로 마셨어요. 마들렌은 살기 위해 자백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는 사소한 건 자백을 하면서도 끝까지 거물급 인사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고문에도 그녀는 침묵을 지킨 채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한때 자선의 천사라 불린 그녀의 죽음을 보기 위해 광장은 군중들로 가득 찼죠. 그렇게 천사의 목은 잘려나갔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화형까지 당해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의 죽음에도 파리는 뒤숭숭했습니다.
악마는 죽었어도 독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요. 루이 14세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국 내 독극물에 근절하라 명했죠. 이때부터 데그레즈는 몇 년간 정말 이잡듯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독극물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면 모조리 검거하고 고문했으며 자백을 받아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점쟁이와 연금술사들이 고초를 겪었죠. 이들은 단지 점술과 강령술 그리고 춘약처럼 약물을 다룰 줄 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건데요. 그는 의외로 여기서 성과를 얻습니다. 라부아쟁, 절대 들키지 않을 것 같던 마들렌 게이트의 총책이 드디어 드러났죠. 그녀는 파리에서 가장 소문난 점쟁이였는데요. 9살부터 점수를 배워 손금 하나로 상대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정말 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전부 그녀의 고객일 정도였죠. 사실 그녀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정반대로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까지 파리 퐁마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죠. 그러다 보석상이자 실크 상인이었던 남편을 만났는데요.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폭삭 망하고 맙니다. 실크라는 게 머나먼 중국과 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었죠.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점쟁이를 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산사도 병행합니다. 그녀는 이 두 직업으로 활동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죠. 그건 바로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책임없는 쾌락을 갈망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불법적인 사업에도 손댔죠.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불법적인 일은 낙태였어요. 지금은 프랑스가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엄연히 불법이었죠. 때문에 귀족들이 불륜에 저지르며 발생하는 임신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낙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녀는 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법니다. 그도 그럴 게 귀족들이 더는 피임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졌으니까요. 어차피 돈은 넘쳐나니 낙태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형성된 거죠. 임신은 낙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낙태 사업은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 황금알 낳는 거위였어요. 라부아쟁이 그 다음으로 저지른 불법적인 일은 약물이었죠. 낙태가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라면 약물은 앞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상품으로 마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상대도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 내에서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근해야겠죠. 그랬는데 상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라부아쟁은 당신의 고민을 단 한 방에 해결해드려요. 그건 바로 춘약, 몰래 먹이고 잡아뜨리면 끝이죠. 그럼 반대로 상대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가 지긋지긋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간단합니다. 독약을 먹이면 되죠. 그리고 그녀가 취급한 독에는 들키지 않는 독, 크로아가 만든 글라제르의 처방도 있었어요. 그녀가 사랑과 죽음,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소문에 파리의 큰손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녀는 본인 스스로 신비 컨셉을 유지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많은 점집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업장을 꾸미는 것처럼 마케팅 전략을 펼친 거예요. 특히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항상 금실로 독수리를 수놓은 진홍색 벨벳 가운을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성공은 주변으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때문에 너도 나도 그녀를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차별화를 둘 시점이 찾아온 겁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흑마술이었죠. 종교에서는 넘지 않되 자신과 마녀를 일치시켜 일종의 브랜드화를 이뤄요. 서비스의 다양화도 실시했습니다. 부적과 특제 사랑의 가루 등 마법적인 제품들을 개발했죠. 부적의 경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홍보했는데요. 그녀는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고 곧 문제가 발생했죠.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끝내 컨셉에 잡아먹힌 거예요. 그녀는 VIP 전용 서비스로 검은 미사라는 걸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 진행 방식이 끔찍했죠. 미사는 어느 시골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두막 안에는 돌로 된 제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VIP는 이 제단에 벌거벗은 상태로 눕고 배 위에는 성배가 놓였으며 라부아쟁이 어디선가 갓난아이를 안고 등장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죠. 곧 사제가 사탄의 주문을 외우며 그 아이를 칼로 찔러요. 그러면 솟구친 피가 성배에 담깁니다. 이후 VIP가 천천히 일어나 그 피를 마셨죠. 정말 믿기 힘든 얘기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더 믿기 힘든 건 이 미사를 원했던 VIP가 바로 루이의 정부 몽테스팡이었습니다.